예, 그 경계로 2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OT 후에 이제 두 번째 심화 수업을 할 건데요. 먼저 같이 수업을 진행하게 이번 학기에 진행한 최민찬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민찬 강사입니다. 예, 아마 여러분 4주초에 여러분들과 수업하고 아마 대면 수업 내지는 비대면 수업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하고 다시 합니다. 자, 이 표는 뭐냐면은, 다모다란 뉴욕대 교수가 이렇게 만든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나면 도서관에서 한번 빌려보면 될 것입니다. 숫자의 가치를 다하는 힘이라 했거든요. 즉, 우리가 모든 현상을 다룰 때는 숫자와 논리를 설명해야 됩니다. 거기에 플러스가 뭐가 있냐면은 스토리를 가져야만 스토리가 연계가 되지 않으면은 그 이론이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책의 일부 중에 이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내용을 기업도 처음 생기고 발전해가 성숙히 또 뭐 아웃되는 이런 거 있듯이 사람의 역사도 마찬가지듯이 기업의 역사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분 강의하는 방법은 내러티브를 통해서 넘버스를 보완한다. 즉 숫자가 가우디 숫자를 지향하고 굉장히 신문난 팩트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접근하는데 어떻게 한다? 다몬다란 교수에게 의한 내러티브 방식에 의해서 접근하겠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이 첫 뉴스 기사입니다. 최근에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미 연방 준비제도, 즉 패드의 의장이죠. 전 세계의 금리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27일 날, 8월 27일 날 잭슨홀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패드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통화량 조절을 통해서 물가를 때려잡는 역할을 한 기관이라는 얘기죠. 근데 엄청난 의미 있는 얘기였습니다. 이 기사에 보면은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가 잭슨홀에서 2% 이상의 인플레를 용인하겠다. 즉 평균 물가 제도를 도입하겠다 했거든요. 자, 이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물가가 일시적으로 오르는 것도 평균 2%가 되지 않으면은 금리를 오르지 않을 것하고 이야기한 겁니다. 엄청난 얘기죠. 즉 애매모호한 시장의 시그널에 확실한 못을 박는다. 앞으로는 금리 오르지 않을 테니까 기업 안 올릴게 얼마든지 투자해라. 기업 활동하는데 계속 이렇게 돈 걱정하지 말고 계속 하라 이런 얘기죠. 그걸 통해서 고용 창출을 노리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의 기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CNN 뉴스에 교수님 발췌한 겁니다. 자, 뭐냐면은 지금 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거 하는 이유가 지금 경기가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디프레이션 압박이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가 역설적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뜬금없이 군불을 띄웠단 말이에요. 인플레를 하는데 2% 넘어가더라도 평균 물가가 안 되면은 금리를 안 올리겠단 말이에요. 언제? 5년 동안. 누가? 패드 의장이 얘기했단 말입니다. 트럼프 이야기는 안 믿더라도 여러분 패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 기사가 나왔는데 야, 어떤 일이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물가가 오르면은 금리를 올려가지고 뭡니까? 물가를 잡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피부적으로 느끼는 거는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경기가 지금 디프레션 압박이 심하다고 이렇게 보는데 이야기는 반대로 얘기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사를 보고
이면에 있는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된다. 이게 이번 수업의 어떤 핵심 키워드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브리핑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나머지 몇 가지 있었는데 미연중에서 AIT Average Price Interest Target를 공식화하겠다 했거든요. 즉 인플레이션을 때려잡는 이 배드가 인플레이션 바이드라는 것이 아니다는 걸 깬 시그널을 줬단 말이에요. 이 기사가 나왔다. 오늘 이 기사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기사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개인적 경제에서 배운 반대로 이론을 갖다가 반대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 실업률이 106만 건이다. 또 마베 이런 건 여러분들이 일반적이고, 그다음 동학개미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동학개미와 대칭되는 것이 서학개미죠. 또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게 맞춰 가지고 이렇게 됐죠. 올해 하는 뱅크 오브 코리아, 우리가 그 한국은행이죠.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 1.3% 있을 때, 마이너스 2.2%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대출이 들어오면 만기가 6개월 연장해 주겠다든지 이런 내용의 금융 부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이번에 다뤘던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하고 한 거 AIT 배드가 이야기한 평균 물가 목표제를 공식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연준이 보니까 물가가 오르면 연준이 물가 안정채권을 이렇게 가지고 물가를 조절합니다. 근데 보니까 어떻게 봅니까? 이 갑자기 물가 안정채권을 통해서 확 한단 말이에요. 구입을 해가지고 통화를 푼단 말입니다. 이거 시그널 보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자, 내가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서 채권을 발행을 통해 사가지고 구입해가지고 물가를 참 우리가 관리를 한다. 그러니까 금리 오르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어떤 사인도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연준의 기사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워낙 매거진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있죠. 이거 말해요. 디테일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디테일이 실제 연방 배드 의장이 9월 아까 블랙 잭슨홀에서 9월 15일부터 16일 날 공개시장 조작위원회에서 물가 평균 물가를 할 때 기간을 얼마나 할 것인지 논의를 할 것이다. 지금 놓은 거는 5년이라 했거든요. 여기 있죠. 제로금리를 유지를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까지 일어날 때까지 통화량을 쪼가지 않고 계속 풀 건데 얼마 정도 할 수 있냐, 한 2년 이상 5년까지도 할 수 있다. 이런 걸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9월 15일 날 이야기를 하겠다 했죠. 그럼 왜 배드 의장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있지. 실제 물가가 오른다고 이렇게 연방의 배드 의장은 물가를 잡는 기관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반대로 보면은 디프레이션 압박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왜 그러냐면은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은 배드 의장이 왜 그렇게 하냐면은 의도된 계리를 봐야 된다. 의도된 계리를 봐야 된다. 왜냐면은 금융부문을 부양해서 실무경제를 끌어주기를 바라는 정책을 쓰고 있다. 그런데 효과 나지 않다. 디프레이션 압박이 있다. 그렇지만은 통화를 풀어가지고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야기가 좀 같은 팩트를 두고 반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숨은 마음, 여기에서 거기에 넣고 있는
군불을 떼고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오더라도 용납을 하겠다 군불을 떼고 수 있는 그 숨은 마음이 뭔지 이 내용을 알아야 경제기사에 놓은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려면은 연준이 2008년에는 통화량 정책을 통해서 금융위기를 극복했거든요. 그래 금융은 빼다가 맞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실물 경제가 어렵단 말입니다. 실물 경제를 가지고 금융 정책을 갖고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한번 기다려 봐야 됩니다. 자, 연준이 어느 정도까지 물가 상승을 용인하는지 한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기사 내용이 여기에 있죠. 페드 의장이 하자마자 연방총재인 카플란이 이 하버드대학 학과장 했습니다. 그렇죠. 연준 페드가 2% 이상의 인플레이션 용인한다 했지만은 거기 2%라는 수치가 언제까지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죠? 2% 자체를 유연하게 적용한 게 2%에서 버린 것이 아니에요. 과도한 인플레이션 압력이나 인플레이션 기대가 목표치를 훌쩍 넘었으면은 우리는 생명을 수정할 주저하지 않겠다. 자, 이것도 연준이 이야기한 인플레이션 부분 2.5% 안팎까지는 예측을 한다는 얘기죠. 자, 언제까지? 2년, 5년까지 평균 물가 정책을 도입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으로써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금리가 장기 저금리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0% 금리 간다. 즉,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 일본 방식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페드의 어떤 시그널에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책 입항자들도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가겠구나. 자, 보면은 자, 연준이 페드가 이야기한 페드 의장인 파월이 한 이야기 중에서 상당히 의미심장을 이야기해서 기사가 나왔죠.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의 최대 고용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목표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번역이 약간 매끄럽지 못한데요. 자, 뭐냐면은, 자, 이게 역으로 하면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디프레이션 압박을 해서 인해가지고, 디프레이션 압박이 된다는 얘기는 실업이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용시장이 중요하다고 의미를 주는 겁니다. 고용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물가를 걱정하지 마라. 우리 물가 올린다 금리 안 올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자, 이 고용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시그널을 준 거죠. 자, 여기 있죠. 고용 부분에 대한 무게중심을 두겠다는 의미를 일으킨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사에 읽어가지고 캐치해야 됩니다. 만약 이거를 내용을 혹시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뭐 면접을 간다든지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할 때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뭘 가지고? 자, 그러면은 요거죠. 필리스 곡선. 여러분 필리스 곡선을 배웠죠? 경제학책이 있습니다. 필리스 곡선은 쉽게 말해 뭡니까?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관계는 역의 상관관계에 있다는 이론이잖아요. 좀 묻는다. 일자리가 적어지면 실업률이 일자리가 많아지면 물가가 오르고 일자리가 실업률이 올라가면은 실업률이 올라간다 일자리 적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일자리 적어지면 물가가 내려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렇다 봐야죠. 미국도 물가 실업률이 올라가고 물가가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미 연방의장 페드 의장은 거꾸로 얘기하죠. 실업률이 내려가면은 물가가 오른다. 물가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일본하고 이번이 있으면은 일본 얘기를 하고 있다. 실제 현황은 이런 건데 디프레이션 압박인데 이야기는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인플레이션을 고민하지 마라. 좀 아이러한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필리스 곡선은
어쨌든 실업률과 물가 상승은 마이너스 여기에 상관관계 있다는 얘기인데 그 이론이 안 맞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래서 이거 배드 의장이 이야기가 이런 얘기를 있죠. CNBC의 선임 분석가인 론 인사나는 필릭스 국선의 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하지 않고 일자리를 늘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개념인데 이거는 반대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배드 의장이 필리슨 곡선 폭이란 것은 어떤 의미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이런 이야기 나왔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이론적인 거는 필리슨 곡선은 일자리와 물가는 역의 관계는 있는데 이 배드 의장은 인플레이션 없이 탄탄한 고용을 유지하겠다 했는데 이런 부분은 인플레이션 곡선의 이론적인 거하고 상치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필립스 곡선 폭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교수님 디프레이션 이야기를 계속했단 말입니다. 이 디프레이션을 유발시키는 분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 디플레이션 때문에 경제가 활성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뭐냐면은 돈을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통화량이 풀립니다. 풀면은 지금 실제적으로 한계 기업에 온 업체들이 구조 조정이 돼야 됩니다. 즉 시장에서 퇴출이 돼야 되는데 돈빨로 갖고 돈을 푸니까 이 사람들이 금리가 낮으니까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즉 이 사람들이 아까 디테일 안 말했죠. 시장에서 이기서 나가야 새로운 선순환 효과에서 경제가 돌아간다. 이 사람이 경기를 발목을 잡는 겁니다. 즉 말하면 좀비 기업들이 퇴출이 안 되고 살아있는 겁니다. 이 좀비 기업들이 남아서 비생산적인 즉 이자보다도 이윤 창출 못하는 좀비 기업들이 통화량에 의해서 통화량 돈벌이에 의해서 뭡니까? 이 디프레이션을 야기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뭡니까? 생산성이 없으니까 임금을 줄 수 있는 적정한 임금을 줄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합니다. 즉 디프레이션을 갖다가 거는 어떤 엇박자가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좀비급들이 이렇게 시장 경제에서 아웃이 안 되면은 결국 이 사람들 임금을 많이 못 준단 말입니다. 최저임금도 못 줄 거야 아마 좀비급들은. 왜? 이거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뭡니까 이윤 창출이 어렵다는 얘기죠. 특히 망해야 될 기업들이 일하면 결국 이제 이 일자리를 어디에 가냐면은 어려운 사람들, 더 힘든 사람들인데 간다는 얘기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빈부의 격차, 이 좀비 기업들은 어디 가냐면은 결국은 좋은 배다한 일자리를 가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죠. 이 월급을 적게 주니까 더 뭡니까? 이 소득 불균형이 계속 심화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이 돈을 벌면서 이 사람들은 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 돈에 의해서 뭡니까? 살면은 물가를 가치가 예를 들어 공장 가치라든지 자산 가치를 올려가지고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야기가 좀 어려운데 디플레이션 유발자들은 물건을 팔아가지고 남는 이익보다도 뭡니까? 자산의 차익에 의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살아남다는 얘기죠. 왜? 돈이 계속 많이 나오니까 경기는 어른들 여러분들 지금 뭐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주식시장이 호황이잖아요. 이런 자산의 저택에서 디플레이션 유발자들이 살아남는 어떤 엇박자 나는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는 용인해 줘야 된다. 이거죠. 이제 경제하고는 안 맞지만 디플레이션 유발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이거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자, 지금 현재다. 지금 현재가 여러분들은 배드 의장은 인플레이를 걱정하지 마라.
인플레 걱정하면 반드시 디플레이션을 압박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디플레이션을 갈 것이냐, 인플레이션을 갈 것이냐. 인플레를 가야만이 물가가 올라야 고용 창출되고 일자리 늘어납니다. 디플레이션 가면은 더 쭈그러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심화되니까 역으로 장기금리를, 제로금리를 가지고 평균 물가를 제도를 만들어서 현난국을 돌파해보자는 것이 패드의, 파월 의장의 패드의 의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석이 돼야 된다. 같은 경제 기사를 보더라 그렇게 돼야 됩니다.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 똑같은 얘기입니다. 평균 2.5% 범위를 9월 10일 제시를 하겠다는 얘기죠. 하면서 파월 의장은 경제는 항상 진화되고 있고 우리의 정책 틀도 새로운 도전을 맞게 조정해야 된다. 즉 계절에 맞게 여러분들 옷도 바꿔 입듯이 코로나 시대에 맞게끔 정책을 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고 처음부터 인플레이션 정책 목표를 바꾸겠다는 목표를 한 거거든요. 굉장한 만큼 어렵다는 얘기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이 기사 한번 읽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앞 시간에 OTE 때 했던 얘기죠. 영 교수님 여기 있고.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매크로적인 그런데 마이크로적인 여러분들이 부산에 일자리 산업,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조업보다는 융복합에 대한 서비스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내용을 하겠습니다. 부산의 서비스 산업의 특징이 이겁니다. 서비스 산업 특징은 무형성이 있고 소멸성이 있고 동시성이 있고 변동성이 있는 거죠. 이 서비스 산업 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서비스 산업 앞으로 트렌드는 뭐냐면은 제조와 서비스의 융합하는 시대다. 자, 앞으로 여러분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창업이나 취업할 때 해야 될 겁니다. 자, 이 뭐냐면은 수익이 발생한 요인, 제조의 서비스라는 것은 뭐냐면 수익 발생 원천이 이렇게 순수 제품부터 해가지고 서비스 중심이 순수 서비스까지 있죠. 이런 부분을 해놓은 아이템들이 앞으로는 일어날 거다는 얘기입니다. 즉 여러분 뭐냐 스토리라고 얘기하면은 뭐냐면은 웅진코일이 제품 파는 것이 아니고 렌탈 서비스도 하죠. 한샘이 뭡니까? 한샘이 가구도 팔지만은 뭡니까? 이것을 가지고 부엌에 가구만 파는 것을 해가지고 인테리어도 해주고 그 다음에 안에 맞춤형 제작을 해주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죠. 이런 아이템이 뭐냐면은 제조와 서비스의 융합이 되는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있죠. 지휘사도 항공기를 기체도 파는 게 아니고 유지 보수해 주는 거죠. 그죠? 앞으로 이런 거죠. 제품 팔기도 팔지만은 서비스까지 해주는 부분 이런 거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AI 시대에는 이렇게 앞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부산시의 어떤 핵심 정책 과제입니다. 그 다음 부산시 서비스 산업 트렌드를 얘기했죠. 현재는 제조업 키워드인데 미래는 뭡니까? 이렇게 스마트 모빌티 솔루션 방식으로 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죠? 자, 이거 있죠? 앞으로 연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문과와 이과의 연결이 뭡니까? 융합이잖아요. 그죠? 앞으로 이런 시대가 간다는 얘기죠. 아까 여러분들 이야기했죠. 내러티브와 넘버스가 일방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러티브만 계속 하면 여러분들 말만 없으면 정빙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뭡니까? 어떤 약간 사기꾼기 비슷한 거죠. 그런데 너무 숫자만 얘기하면 뭡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강의도 마찬가지죠. 내러티브와 넘버스를 융합하는 강의하는데 뭐로? 스토리를 가지고 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만약 공유경제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공유경제 하도록 간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하겠다는 얘기죠. 공유 플랫폼 경제. 우리 아까 졸업생 때는 플랫폼을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일con기업도 나오고 하잖아, 그죠? 앞으로는 시장도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자, 부산서비스 산업 규모를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사자 수는 전국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매출할 때 종사자 수는 보면은 상당히 높죠. 10으로 따지고 하면은 4.6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데 영업이익을 따지면은 굉장히 낮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부가가치 있는 서비스 일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좋지 않은 일자리가 많다는 단순 도매 서비스 이런 거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전문 지식을 가지고 플랫폼을 구축해 가지고 하는 일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연결고리 하는 이런 일자리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아까 연결 일자리에서는 4차 산업에서는 굉장히 그게 중요하다 얘기했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부산시에서 키울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생산이 낮은 임금이 적죠. 아까 좀비 기업 얘기했죠. 좀비 기업은 아웃돼야 됩니다. 좀비 기업들이 계속 살아남으면은 그것이 배당 일자리 창출에 연관이 된다는 얘기죠. 자, 부산은 어쨌든 부산의 서비스는 앞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국에 좀 최고의 서비스 도시로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이 시장님하고 그때 회의할 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졸업 학생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제조업에서 서비스 위주의 고부가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다. 부산은 인프라적인 부분은 굉장히 있습니다. 서울하고 부산하고 일자리에서 굉장히 많이 차이 나죠. 근데 일자리들을 만들긴 많은데 구단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는 얘기죠. 자, 서비스 산업의 종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유통 서비스부터 생산자 서비스, 개인 서비스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산시의 비전 목표 전장이 있었죠. 4차 산업 시대의 스마트 서비스 중심 도시를 조성하고 이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 목표를 세 가지 있었죠. 서비스는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창업이 활성화하고 또 일자리 창출과 창업이 활성화시켰다는 얘기죠. 자, 부산의 유망 분야는 이거죠. 유망 분야 산업, 마이스, 관광, 의료, IT, 콘텐츠 사업 지원. 이 부분 추진 전략은 아까 융복합통합과 그 신서비스 창출 기반 조성을 가지고 하겠다고 시장님하고 서비스 분과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부산시는 이런 식으로 가겠구나. 모바일 스마트 솔루션 방식으로 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보셔야 되겠죠. 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고 이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드맵에 따라 뭐가 있죠. 이걸 하기 위해서 자, 이건 하고 있는 거죠. 금융전문 인력 양성부터 해가지고 ICT 빌리지 구축하고 그 다음에 신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서 AI 파크 구축과 블록체인 기반 비대면 서비스 구축 그 다음 언택트 워킹 이런 쪽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산도 그렇게 부문별로 이래 있답니까? 그죠? 자, 보면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건 뭐죠? 차세대 스마트 미디어 산업 육성에 보면 400억을 들어가겠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 부분 돈을 많이 쓴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여러분들 대면 수업을 하면 비대면 수업이 좀 어색합니다. 교수님도. 보고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하는데 좀 어색하지만은 당분간 코로나가 빨리 진행되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